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 이게 스마트해지고 똑똑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점검해야 될 것들도 많고, 옛날에는 한 가지만 알았으면 됐지만 지금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지구 반대편,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움직임까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예, 최근에 해외 증시, 글로벌 금융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자산운용의 오현석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반갑습니다. 전화상으로만 만나 뵀었는데 실물 보니까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칭찬 안 해주십니까? 저도 그 역사적인 촬영만 보다가 알겠습니다. 궁금하십니다. 네, 일단 미국 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미국 쪽에 대한 얘기가 여기도 논란이 많습니다. 네. 계속 뭐 잘 될 거니 안 될 거니 거품이니 또 금리의 인상이 있니 없니 얘기가 많은데요. 미국 쪽은 어떤 시각으로 지금 보고 계신지요? 예, 미국 주식시장의 최근 특징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대형주 지수에 대한 쏠림이 상당히 뚜렷합니다. 다만 이제 중소형주가 그냥 그 평이한 수준에서 대형주의 쏠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주는 상당히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형주에 대한 쏠림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연초 이후에 일별 수익률을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일별 수익률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은 연초 이후에 누적 수익률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예,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무슨 의미죠, 이건요? 미국에서는 이제 슈퍼 투스데이, 뭐 슈퍼 화요일, 아니면 뭐 포모데이, POMO, 포모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퍼머넌트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지속적인 공개 시장 조작 정책, 그러니까 QE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QE의 정책 효과가 가장 좀 주식시장에 극대화되는 날이 화요일이다라고 이제 미국 투자자들은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요일만 놓고 수익률을 보면 대단히 확률이 높은 그런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밌군요. 예. 또 하나의 그 눈여겨볼 부분은요. 최근에 이제 미국 부동산 경기에 대한 그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건설업종 지수가 대단히 안 좋다는 겁니다. 중소형주가 안 좋은 것처럼 건설업종도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예, 수급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도 상당히 좀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의 자금 이동도 상당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모습이요.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다우지수나 S&P 500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좀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만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다우, 나스닥, 네. 뭐 나스닥도 조정은 보이지만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S&P 500도 좀 고점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얘기군요. 예. 아까 제가 중소형주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러셀 2000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규모가 작은 하위 2000개 종목으로 만든 지수인데요.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난 2월 이후에 그 나머지 대형주를 포함하고 있는 지수하고 확연한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 이 주식에서 채권으로의 자금 이동, 뭐 우리가 역으로 그레이트 로테이션 해가지고 채권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굉장히 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러한 근거는 어디서 지금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반대 개념으로 이제 리버스 로테이션, 반대로 움직이더라라는 이제 그런 그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제가 종종 미국 국채 금리, 10년 국채 금리의 레벨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2.6%에서 한 2.8% 레벨이 상당히 중요한 그 경제의 이제 경계선 정도가 되는데요. 가령 2.6%를 하회하거나 2.8%를 상회하는 금리 수준은 어떤 그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좀 강하게 반영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는 연초부터 해서 2.8%, 2.6% 레인지에 한동안 갇혀 있다가 최근에 2.4%까지, 2.4%대까지 내려갔었죠. 이런 것들은 뭐 1월, 2월 달에 일시적인 한파 때문에 1분기 그 성장률이 조금 떨어질 거라는 전망을 조금 더 상회하는 그런 전망이 반영된 레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상반기의 경제 성장률은 연초 혹은 작년 연말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부진하다라는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국채,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담이 대단히 많은 상품입니다. 자산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앞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가격 측면에서의 불리함이 많은 그런 상품인데요.
그 장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은 물가에 대한 장기 전망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예. 예. 말하자면 그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그 성장 경로를 제대로 지금 그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물가도 역시 예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좀 안정적이라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우크라이나 같이 이렇게 좀 그 일시적인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현상은 그렇고요. 사실은 그 미국 국채 금리 하락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인 요인이다. 아니면 좀 이게 뭐 혹시나 미국 경제가 좀 이상한 적신호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했지만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양적 악세, 그러니까 완화를 좀 축소한다. 그러면 그냥 중앙은행에서 예전에 이제 채권을 매입할 거냐, 사실 뭐 팔 거냐의 문제인데 돈을 걷어들인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금리가 올라가고 가격은 뭐 채권 가격 하락, 뭐 이런 정상적인 그림인데 이게 그러면 하반기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지금 오연서 기자는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최근에 좀 이례적인 현상으로 좀 이렇게 보고 계신 건지, 그거에 대한 좀 답을 듣고 싶은데요. 예, 단기적인 전망과 좀 장기적인 전망을 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전망으로 보자면 미국도 이제 일본과 같은 에이징 프로세스, 노령화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의 인구가 비율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 예, 최근에 이제 영란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이제 슬랙이라는 것이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잠재 성장률만큼 이렇게 거시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가를 올리지 못하는 유휴 노동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슬랙이 많아질수록 그 국가는 저성장 기조가 짙어질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보자면 물가 또한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거 이제 선진국들의 사례인데, 미국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그 에이징 프로세스에 지금 진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나 할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물가 부분입니다. 그 앞서 제가 건설업종에 대한 주가가 최근에 부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물가를 단기적으로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짚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물가가 계절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도 물가 상승률이 계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가 상승률이 여름이 지나서 상승하기 시작해서요. 이듬해 봄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상승이 마감이 됩니다. 지난 4월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4월 정도가 이제 미국 물가의 고점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물가 상승률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물가연동 국채, 팁스라고 보통 부르는 이 자산의 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계절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요, 미국의 물가를 산정하는 인덱스의 항목 중에서 단일 항목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부동산, 주택 지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지수입니다. 에너지 지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천연가스라든지 유가 모두 상당히 좀 안정적이거나 단기적인 레벨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 지표상의 영향은 상당히 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이라는 것이죠. 주택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단기간 내에 FOMC에서 물가를 우려해서 통화 정책을 바꾸겠다라는 진단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오 기자님,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건 같이 이승석 대표님도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만일에 이게 지금 뭐 미국 시장을 바라볼 때 미국의 이제 투자자들이 뭐 뉴스를 볼 때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혹시나 이게 양적 완화 속도가 빨라지고 금리를 인상하냐, 이게 좀 악재일 수도 있고 뭐 호재일 수도 있고, 경기 쪽을 바라보면은 그게 좀 호재인 것 같고, 혹시나 이게 좀 성급하게 빨리 오게 되면 이게 시장이 좀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요 상황을 놓고만 보게 되면 과연 시장에는 좀 어떻게, 우호적일까요? 중립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일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재반 상태가요. 예, 제가 하나 오히려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주택에 대한 대출은 어떤 요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금리겠죠. 뭐 제가 금리일까요? 금리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실질 소득 증가율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이제 그 낙관적인 전망이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택 대출 수요는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대출이 억제가 되는 그런 구조는 지금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대출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의
이제 공통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대단히 지금 수요가 위축돼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수요가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먼저 올라가는 선제적인 통화 정책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금리라는 것은 특히 이제 정책 금리라는 것은 대단히 후행적입니다. 말하자면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 아니면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버블의 가능성이 있을 때 물가가 올라갈 때 이제 통화 정책이 작동을 하면서 이제 버블을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그 기능을 사후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지금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실업률은 줄고 있지만 노동 참여율 자체, 말하자면 유휴 노동 규모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임금의 상승이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 소득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히 올라갔던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요. 그 모기지 대출 건수가 대단히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소비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오토론입니다. 자동차 대출입니다. 미국의 소비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 그 판매인데요. 그 소비인데요. 자동차 소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60개월에서 80개월 이상의 장기 그 오토론 상품을 토대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면 이러한 수요가 위축이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먼저 올라가기 전에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나타내기가 좀 어렵고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그 BI, Break Even Interest Rate라고 얘기하는 물가 연동 국채와 명목 국채 금리의 이제 그 갭, 금리 차는요. 최근에 큰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5년 만기도 그렇고 10년 만기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가능성은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다소 이해하시기 좀 어려운 지금 이제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사실은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각설하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측면에 대한 답을 끄집어내자면 뭐 지금 중소형주는 뭐 러셀 2000 지수나 뭐 나스닥은 뭐 약간 거품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다우나 S&P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지금 지수가 이것도 많이 꺾인다면 국내 쪽도 분명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겠죠. 이 시장, 주식 시장으로만 보게 되면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짧게 듣고 싶네요. 저희가 예상할 때는 이번 3분기에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대응이 어느 정도 강도일 것이냐에 이제 맞춰져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테이퍼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테이퍼링에 의해서 국채 매입 규모도 줄이고 또 하나 줄이는 것이 이제 MBS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테이퍼링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 미국도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미 ECB에서 다음 달 정도에 필요하면 기준금리 인하, 예금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미 포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중국도 앞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세적인 경기 부양 정책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저께 상당히 좀 그 환율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결국 이제 아베노믹스가 지금 뭐 소비세 인상 이후에 다시 경기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추가 부양에 대한 그 필요성이 상당히 논란이 될 겁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 경제국들이 대부분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 이슈가 3분기에는 상당히 좀 걸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경기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들은 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둘러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군요. 이번엔 중국 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앞서 어제 HSBC PMI 굉장히 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게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뭐 좋은 쪽
그다음에 불투명한 쪽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우현석 이사께서 보시는 지금 중국 경기의 현 주소 그리고 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앞서 잠깐 보여주신 차트 중에 철광석 재고 차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2008년 당시보다도 대단히 좀 높게 쌓여 있는 상황인 걸 보면 중국의 생산의 속도는 상당히 좀 지체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PMI가 어제 상당히 그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그랬죠. 지표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중국의 서프라이즈 인덱스의 추이를 보면 올해 저점을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4월, 5월 달에 나타났던 시장의 중국에 대한 우려가 올해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성급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홍콩 달러, 호주 달러, 중국의 영향을 경제 개선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는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비철금속도 상당히 가격이 좋아졌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경기는 완만하나마 지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 그 등락을 반복하는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확연하게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는요. 중국도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 유로존 국가들과 미국의 수입 추세가 양적으로는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고정자산 투자와 고용, 소비 부문은 아직도 회복이 됐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지 않나. 오히려 어제 중국의 PMI 지수는 좋았습니다만 이제 유로존 PMI가 별로 안 좋았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의 최대 바이오 쪽이 경기가 약하니까 이것 때문에 중국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지금 유로존 쪽에 더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의 다음 달에 있을 통화정책 회의에서의 예상 반영과 최근에 또 외국인들 자금이 지난 1월 달에 이 내용,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유럽 중앙은행에서 다음 달에 이제 양적완화 정책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외국인들의 매수가 시작된 말이죠. 결국 이게 중요한 변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건? 최근에 그 글로벌 그 외환 시장의 가장 큰 동력도 저희가 볼 때는 ECB의 통화 정책입니다. 결국 이제 ECB가 어떤 스탠스로 어떤 시점에서 정책을 결정하느냐가 유로화에 대한 이제 레벨을 결정할 것이고요. 유로화는 결국 동전의 앞뒷면이지 않습니까? 달러화의 또 레벨을 결정할 것이고, 달러의 레벨에 따라서 신흥국 통화의 레벨도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유로존의 이제 그 정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PMI가 예상보다도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는 국가는 특히 독일입니다. 독일청청 그 유로존에서도 굳건하게 수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던 독일이 상당히 좀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나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유로존 내에서 어느 나라를 성장시켜야 되느냐?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를 보자면, 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처럼 주변 국가보다는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중심 국가들이 성장률을 더 높여서 경기 부양의 여력을 더 쌓아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특히 안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말인 뜻은 결국은 그 ECB가 조금 시장의 우호적인 어떤 정책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환율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율과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것이 저물가입니다. 물가가 상당히 낮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ECB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로화의 그 레벨을 좀 더 약세로 바꾸면서 저물가 상황을 좀 타개하려는 그런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최근의 물가 추세 아니면 이런 중요한 지표의 추세를 놓고 봤을 때는 6월 혹은 7월 중에 근미래에 상당히 좀 획기적인 정책이 결국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일에 이제 이런 분석처럼 유로화가 약세를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원화 환율의 움직임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그 방송을 통해서도 코멘트로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유로화와 달러는 경쟁적으로 약세 요인, 약세 재료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국 통화가 약세로 갔을 때 제조업체가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는 아마 상당히 암묵적으로는 상당히 좀 환율의 레벨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기에는 이런 경기 부양에 따른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그레인 로테이션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자금들이 이제 다시
유럽으로 회귀하는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예, 이런 부분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금들이 유럽으로 빠르게 만약에 회귀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 뭐 소위 얘기하는 이머징 마켓, 특히 한국 쪽에 어떤 시기에 좀 수혜가 될까요? 아니면 좀 악재가 될까요?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수출이라는 매개체로 예, 유럽 경제와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유럽에 대한 수출의 개선 가능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 중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 개선 가능성들이 시장에서 다시 좀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지금까지 얘기 나누고 이게 참 오늘 주제가 좀 어렵네요. 우리 이제 오 이사님 하도 이제 똑똑하시니까 이제 막 이제 전문 용어를 써가시면서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필터링해서 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반적인 사항 결국은 이 좀 하반기 갈수록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들이 어떤 시장에서 이슈화 될 수 있고, 특히 유럽 쪽의 어떤 좋은 변수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유럽 쪽에 어떤 자금이 유럽 쪽으로 회귀할 수 있고, 또 뭐 중국과 유럽 쪽에서 어떤 소비 이런 수출인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 쪽도 나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예, 간단하게. 그런 구조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한국만의 주식시장으로 좀 방향성을 설정을 한다면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일단 저희가 예상했던 그 원화의 중기적인 교환 가치가 1,010원에서 1,020원 정도였습니다. 예,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정책 당국의 그 방어에 대한 의지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저희가 예상했던 환율의 절상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도달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최근에 뭐 이슈가 된 대로 원화 절상에 따른 이제 그 수출에서의 불리함, 이런 부분은 크게 이슈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무역 수지가 그 견조하게 흑자이기 때문에 환율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020원에서 1,050원 사이의 환율 움직임이라면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받고 있던 압박은 어느 정도 이제 3분기부터는 해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상당히 좀 우리나라도 재정 정책적인 이제 측면에서 지원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세월호 이슈도 있긴 있습니다만 내수가 빠르게 지금 침체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는 기대가 더 낮아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상당히 낮아진 환율 레벨,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의 증가, 그리고 안정적인 물가의 그 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내수가 상당히 좀 다시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유로존을 중심으로 경제가 좀 좋아지고 부양 정책에 대한 반응이 커진다면 내수 기업과 수출 기업 모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이사님, 코스모 자산운용은 주식 비중이 좀 많습니까? 운영하는 데서 자산운용하는 데? 예, 저희는 그 주식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운용. 채권 그런 쪽보다는요? 예, 저희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하는 펀드의 성격이 이제 글로벌 매크로여서요. 예. 그런 부분을. 그러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를 좀 뭐 회의할 때 이제 좀 그럼 하반기를 좀 대비해서 좀 주식 비중을 과감히 좀 늘려나가 보자, 이런 쪽에 좀 긍정적인 회의가 많이 있습니까? 예? 예, 상당히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는 겁니까? 하여튼 예, 실제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의 가장 필드 현장에서 주식을 어떤 종목을 사고 주식 비중을 얼만큼 늘릴 것인가를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또 중요한 회사죠. 근데 이제 오윤석 이사께서 지금까지 이 내용이 오늘 참 어려웠었습니다. 자칫하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라 좀 무슨 얘기하는가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또 이게 서푼짜리 지시로 얘기하자면 하여튼 좋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